뭐 물만 먹어도 붓고 또 이제 부었다가 이게 살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 결론은 에너지 순환이 문제죠. 단순한 체중이나 살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몸 전체의 어떤 대사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막히는 걸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바로 몸의 체지방을 줄이는 거거든요. 붓기가 살로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뭐 물만 먹어도 붓고 또 이제 부었다가 이게 살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 결론은 에너지 순환이 문제죠.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특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부둥하고 얼굴이 부스부스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에 잠을 자면 쉬었잖아요. 몸이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제 본래 그 사람의 몸에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을 자면 모든 사람의 에너지 순환과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뭐 무겁고 또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이제 움직여도 숨을 찬다는 거죠. 이제 이건 왜냐하면 복부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횡격막을 밀어 올리면서 오히려 자극을 주면서 또 호흡이 가쁘게 되고요. 그리고 비만의 형태도 전신적으로 인제 이 비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물만 먹어도 좀 붓는 것 같고 이게 또 인제 부종이 또 지방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인제 전신병은 비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 순환을 바꿔주기 위한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면 부종도 빠지고 또 지방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인제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순환 정체형인 사람은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예,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순환이 안 되면 혈액이나 림프액이 인제 흐름이 저하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붓죠. 이제 붓게 되면 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뭐 알고 있는 대사성 질환인 게 뭡니까?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인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심혈관 질환. 이제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래서 인제 이 순환 문제는 단순한 체중이나 살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몸 전체의 어떤 대사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환이 정체된 사람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막힌 걸 뚫어줘야죠.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막히는 걸 열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바로 몸의 체지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지방을 줄이는 뭐 어쨌든 단편적인 관점입니다만은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체지방을 줄이려면 일단은 식사를 줄여야 됩니다. 순환이 정체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과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줄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를 줄이겠다고 갑자기 막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반으로 줄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요. 얘기 드렸잖아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절반 이상 확 줄이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식사를 줄이되 4분의 1 정도로만 줄여라. 최대 4분의 1, 한 25% 정도만 줄여라. 그리고 인제 그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쉽게 그냥 식사의 4분의 1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한 접시에 먹는 양을 한 접시에 한번 담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사의 양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한 4분의 1 정도를 덜어내고 이제 식사를 좀 나름대로 그릇이 여유가 좀 보이게 인제 이렇게 한 접시에 담아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우리가 인제 그 혈당이나 이런 대사성 질환을 조절하는 방법이 음식의 순서를 이제 우선 채소 위주로 먹고 단백질을 먹고 인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오히려 인제 포만감이 있으면서 식사를 또 좀 더 쉽게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를 줄이면서 어쨌든 체지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흐름을 열어주는 건데 그 순환 정체형의 사람들은 어쨌든 음식을 갑자기 많이 이렇게 뭐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아니라 최대한 4분의 1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인제 한 접시에다가 식사량을 확인하면서 인제 드시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목적은 뭐냐면 식사량을 줄이는 건 체지방도 줄고 체중을 줄이는 것도 나름대로 작용을 합니다마는 사실 최종 목적은 위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위를. 위를 줄여야지만이 나중에 적정량의 식사를 해도 포만감을 느끼고 뇌에서 식사를 그만하라는 그런 렙틴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는 어떻게 줄이느냐? 한 2달 정도 식사량을 조절하면요. 위는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 예, 위 용량이. 예, 그래서 식사를 줄이되 체중을 빼겠다기보다는 어쨌든 내 위를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에너지 순환 정체의 분들이 인제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은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는 체지방이 문제다. 그럼 체지방을 없애려면 가장 필요한 운동은 뭡니까?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숨이 차도록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뭐 방송에도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좀 비만하신 분들이 걷는 게 좋다 그래서 1시간씩 걷고 뭐 심지어는 2시간씩 걷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걷는 자체는 살이 안 빠지더라도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이렇게 돌려주는 추동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방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 지방을 줄이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땀을 흘리고 숨이 찬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걷더라도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뭐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이 수영이죠. 아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수영을 좀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부족한데 에너지를 뺏기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런 분들은 수영이 굉장히 사실은 전신 비만에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 어떻게 보면 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또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의 잠에 있어서는요.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거죠. 이 11시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은 하루 3번 분비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일일 3식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유전적으로 이미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우리가 잠을 11시에 안 자게 되면요. 본래 인간의 유전적이고 자연의 에너지 리듬은 밤 10시에 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자고 아침 5시에 그게 수면의 골든타임이고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지만 이 1시간 정도는 몸이 적응을 해줘요. 하지만 10시에서 11시까지는 적응을 하지만 11시를 넘기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녁에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아야 될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신 비만한 분들은 뭐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밤 11시 전에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 이걸 이제 핵심 생활 어떤 수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잘 해주면 음식 줄이고 또 유산소 운동해서 지방을 좀 태우도록 노력하시고 또 밤 11시 전에만 주무시면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도 빠지고 전신의 체지방은 반드시 감소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에서 잠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수면은요, 이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를 사실은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수면은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수면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뭐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뭐 6시간에서 한 8시간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의 질입니다. 내가 깊은 수면을 자느냐. 또 내가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잠을 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호르몬도 생성되고 우리가 뇌도 수분물도 제거시켜주고 다양하게 우리 인체 에너지도 저장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타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은 왜 이제 그러냐면 바로 자연의 에너지 흐름과 이제 리듬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10시부터 5시에 이제 이런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하고 같은 이제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걸 이제 제대로 그 리듬을 같이 맞추지는 못하고 이제 수면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식욕 이제 호르몬이요.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막 식욕 호르몬이 막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막 지방도 저장하게 되고 또 대사도 저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란셋이라는 그런 학술지에서 아주 대규모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이제 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비만의 위험이 한 50% 정도 증가한다.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지방도 저장이 촉진된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있죠. 그래서 수면은 사실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음식, 운동, 수면 이 3가지 중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물으신다면 저는 무엇보다 수면과 생체 리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통해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수술 후 한약 먹어도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요번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한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 주위에도 이제 암 전문한 의사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제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암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약의 본질을 알고 나면 저는 그 오해가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약이라는 걸 뭐냐면, 한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에서 나는 약초잖아요. 산에서 나는 약초, 조금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면 한약이라는 좀 약성이 강한 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같은 거거든요. 이 야생에서 산나물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어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크게 우리가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일단 나물로 먹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물로 먹고 식품으로 먹는 거죠. 예, 우리가 한약재 중에도 사실 식품으로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큰 뭐 독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만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슈퍼푸드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 같은 데서도 어떻게 보면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약으로 구분해 놨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라든지 아까 내가 산나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이 좋은 산나물을 먹고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또 어떻게 보면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으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새고 또 산에서 나는 그런 자연의 어떤 나물이나 이런 걸 길러서 채취해서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TV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런 나물보다는 좀 더 어떤 강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우리 한의사의 어떤 정확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칼도 작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 파이토케미칼을 처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약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보다 강한 그런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약재가 바로 한약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방에서 암 치료제로 특히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약으로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걸 하나를 제가 드린다면 온나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오체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많은 연구 논문도 나왔고 또 사실은 우리 한의계에서도 이걸 나름대로 오철 주요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건칠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체 작용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죠. 여기에는 뭐 아주 좋은 그런 플라보노이드, 지금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의 어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고요.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우르시올이거든요. 이 온나무 속에는 이 페놀의 어떤 기로 구성이 된 우르시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끓이게 되면 이 페놀의 벤젠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옷이 좀 해독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옷에 이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그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 게 좋은데, 뭐 정 또 이제 그 한 경우는 옷 성분 중에 우리가 옷당용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뭐 옷물 같은 것도 있긴 해요. 이제 약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번 복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요. 어쨌든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피를 맑게 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온나물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침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 벌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벌침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봉독약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벌독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 항염증과 항산화작용이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파민이라든지 멜리틴, 또 포스파리파즈 A2 이런 성분들은 아주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벌이라는 게 꿀을 모으잖아요. 이 들판에 사실은 엄청난 세균이 많고 벌레가 많은 데서 꿀이 사실은 침범을 받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약침으로 어떤 주사기에 벌의 독을 성분을 추출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줌으로써 항암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한약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게 평소에 이제 소화장애가 있고 평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위기정도 약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뭐 쉽게 체하고 소화되고 이러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에너지 생성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늘 피곤하고
또 손발도 차고 뭐 또 조금만 하면 어지럽고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체구도 뭐 살도 잘 안 찌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위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도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기혈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흔히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특히 이제 아침에 자고나면 손도 뻑뻑하고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또 일어나서 한 움직이게 되면 한 30분 지나면 오히려 부기가 좀 빠지면서 또 이제 몸이 정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순환이 안 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 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몸에 체지방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비만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 많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이 체지방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기혈이 에너지가 흐르는 어떤 경락이라는 강바닥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도 생기고 물이 섞고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사를 항진시켜주고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면 오히려 지방이 빠지고 오히려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몸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보면 몸에 조금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몸에 이제 호르몬이라는 물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물과 불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로 이제 자꾸 열이 뜨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물이 마르면서 얼굴이 열이 나고 또 얼굴이 막 상기되고 이렇잖아요. 반대로 이제 아래는 또 차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열 나고 아래는 차지는.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또 기혈이라는 게 돌지를 못하고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또 탁해지죠. 탁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어쨌든 암세포를 잘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오고 깊이 오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오히려 다리 쪽이 따뜻해지고 하는 이런 변화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한약에 대한 오해는 왜 생긴 걸까요? 생각할 때는 이제 한약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소주 같은 또는 뭐 흑염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약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체질에 구분하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십전대보탕이나 이제 흔한 그런 약재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힘들 때 피곤하고 힘들면 사실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간의 문제를 찾지 않고 간의 염증을 찾지 기가 딸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약을 먹는 경우도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한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의계에서 뭐 한의학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절대 한약은 간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인식을 하시고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항암 이런 표준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도 제거도 하고요.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그 나름대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나 또 봉독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 못지않게 또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 스스로 그 어떤 건강한 기혈 에너지가 생성이 되도록 또 순환이 되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놔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기혈이 생성도 잘 안 되고 또는 기혈이 돌지도 못하고 또는 기혈이 균형이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또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제거하는 건 곰팡이 제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방 안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또 곰팡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는 아까 제가 방 안에 방문을 창문을 열고 또 환기시키고 방에 불을 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 몸의 환경은 사실은 내 몸의 원리만 알면 몸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늘 이제 좀 거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몸의 원리를 알고 내가 지금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일단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가 사실은 필요한데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병에 관절에 아프면 관절에 좋은 음식 또는 관절에 좋은 약 또 뭐 어디가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암에 좋은 그런 슈퍼푸드만 막 찾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단 내 몸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기본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암 환자가 알아야 하는 몸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 이 몸의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400년 전의 책입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요. 뭐 지금도 사실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의보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와 혈이라는 기혈이 어떤 이 생명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 비위 소화기능이죠.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 여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심장과 폐의 순환기능과 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의 이게 추동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비뇨생식기죠. 호르몬을 저장하는 비뇨생식 기능과 또 이 잠자는 거, 수면하고 이제 정신적인 활동,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걸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되면 사실은 질병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 질병의 본질은 몸의 문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은 우리 동의보감이 높은 어떤 뭐랄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의계 중요하신 분 한 분이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몸을 건강하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다르다는 이유를 왜 다르냐? 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늘 손발 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또 감기 같은 걸 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물만 먹어도 자꾸 붓고 살이 찌는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똑같이 먹는데도 별로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게 복잡한데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직업이 다르고 생활 어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뭐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잠도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다르면 거기에 에너지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통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동의보감이 나오고 한 250년 정도의 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한의계에서 이제 사상의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 사상의학의 한계점이랄까요? 요 문제점을 조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의원에 갔을 때 또 이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저 옆에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은 또 소양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아마 경험해 본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상의학이라면 네 가지 체질,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 네 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음인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성격도 뭐랄까 내성적이 되고, 또 체형도 팔다리 가늘면서 배만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이제 소음인이라 그랬고요. 이제 태음인은 뭐냐면 이 심폐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몸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전신적인 비만 형태,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제 에너지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제가 이제 에너지 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어떤 물과 불의 어떤 에너지가 깨진 거죠.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깊이 못 자고 늘 신경질지게 되고,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도 뭐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이제 평소 체질적으로 이제 비뇨생식기가 약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인은 뭐냐? 사실은 태양인은 우리가 연구에도 0. 몇 %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임상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태양인 같다라고 한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900년대죠. 1893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와 순환기와 비뇨생식기를 물려받으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서 농사 짓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고 활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타고남이 그게 그대로 갔고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균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생성의 문제가 더 도드라져서 평소에 뭐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해서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자고 뒷골이 땡기고 해서 눈에 충혈도 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한의원 가니까 당신 소양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라는 게 이게 복합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상의학에서 얘기한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비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딱딱 50대 50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30대 70, 뭐 20대 80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체질은 사실은 딱 이렇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의 어떤 장부의 기능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 또 에너지의 어떤 생성, 순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 허준 선생님의 몸의 중요성, 몸 건강히 하는 그런 이론과 또 이지마 선생님이 몸 건강을 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좀 현대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정리를 했고 이걸 이제 내 몸에 맞는 맞춤 생활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리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몸의 에너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우리가 망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망이라는 건 환자가 들어오는 이제 체형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문자 또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IT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하고 만든 게 이제 카이닥이라는 거거든요. 코리안 AI 닥터가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한의사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이제 우리가 뭐 내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를 하듯이 누구나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고 국어를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카이닥을 한번 검색해서 한 20가지 정도 기본 설문만 하면 이제 나에 대한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또는 순환은 100점에 몇 점, 균형은 100점에 몇 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생성의 우선 개선을 위해서 음식을 요런 건 먹지 말고 요런 건 먹고 또 운동도 이런 운동은 좀 피하고 요런 운동을 하시고 또 잠을 잘 때도 요런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또 생활하시고 이런 생활법을 제공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볼 때는 내 몸의 지금 에너지 상태 또 내 생활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한번 평가하고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특히 이제 표준 치료 받고 특히 이제 뭐 더 이상 양방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한방 치료를 좀 도움을 좀 받으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방과 양방 치료의 도움도 받지만 내 몸에 맞게 이제 에너지에 맞게 어떤 생활하는 거 이제 요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한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한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이 강력한 우리가 슈퍼푸드 이상의 항산화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독요법을 얘기했습니다. 봉독 자체, 벌독 자체도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암 효과도 우리가 이제 벌독을 비베놈이라고 그럽니다. 벌을 비라 그러고 독을 베놈이라 그러거든요. 비베놈이라는 키워드와 암이라는 캔서라는 걸 쳐서 우리가 그 뭐 퍼브메드라든지 유명한 그 SCI 저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수천 편에 아마 논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뭐 수백 편이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많은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뜨는 침을 맞는 건 뭐냐면 침을 맞는다는 거는 막혀 있는 기를 소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혈이 소통이 되면 당연히 피가 맑아지겠죠. 그리고 뜸을 뜨는 건 왜냐면 뜸을 뜨게 되면 온열 작용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부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하는 호흡법 같은 거요. 다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스스로 이제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생성되도록 약을 먹고 그 기능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도 찌고 피로도 개선이 되고 좀 더 몸도 얼굴에 화색도 돌고 이제 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순환, 균형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는 환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암 덩어리가 있으면 뭐 수술이 사실 두렵고 겁나지만 암 덩어리 그냥 일단은 먼저 암세포를 가장 많은 암세포를 몸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수술은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푸드라든지 한약재로도 충분히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암세포들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가족이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암 조직이 크게 있을 경우는 일단 수술로서 제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한약을 통해서 또 항암이라든지 요즘 뭐 항암이 많이 발전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항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뜨릴 수 있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들도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